자, 드디어 컴퓨터 혹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빛과 파동, 그 중에 일단 색깔에 대한 내용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이면 끝입니다. 닌 월요일. 아침 9시. 근데 니를 아침 9시에 해야 되는 10시 1시간 땡긴 이유가 있어. 나 그날 일요일보다 더 빡세. 자, 요까지 가면 되겠네. 자, 빛. 자, 우리가 빛이라는 거와 관련해서는 결국 요 부분에 대한 해석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거란 무엇이냐? 본다라는 거. 본다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는 빛을 인식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빛을 인식하느냐? 빛은 기본적으로 광원에서부터 나오죠. 광원에서부터 나온 빛이 우리 눈으로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맞지? 어떤 물체에 빛이 물체를 거쳐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거는 빛을 본다라고 하고 두 번째 거는 물체를 본다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본다는 것 자체는 무엇이다? 눈을 통해서 빛을 받아들여서 인식한 것이다라는 거죠. 맞지? 자, 그 과정에서 나온 말, 광원. 자, 광원의 뜻이 뭐죠? 광원이란 그쵸. 광원이란 자, 스스로 빛이 나는 물체를 광원이라고 합니다. 이 교실에는 뭐가 광원이죠? 일단 우리 천정에 있는 LED가 광원일 것이고, 저기 우리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밖에 있는 저 태양이 광원이고, 한밤중이 되면 볼 수 있는 그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별들이 광원이죠. 달은 광원이냐? 달, 보름달 뜬 날 되게 밝잖아. 광원이야? 아니죠. 왜? 왜 달은 광원이 아니죠? 왜 달은, 그치. 스스로 빛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달을 본다는 것은 태양에서 나온 빛이 달에 반사된 걸 우리가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달은 광원이라고 볼 수 없죠. 자연계에는 그런 광원이 뭐가 있을까요? 생명체에는. 생명체 중에 광원인 거. 그치. 반딧불이가 있고 하나 더? 저기 저 바다에 사는 놈이 있는데. 아기가 광원이에요. 아기가 물고기 어떻게 잡냐면 입을 딱 벌리고 여기 머리 위에 있는 촉수 더듬이 끝에가 광원점이 있거든요. 빛이 나요. 얘를 미끼처럼 흔들어. 그럼 다른 물고기들이 그게 벌레인 줄 알고 목으로 오면 지가 덥석하는. 예, 아기. 그럼 물어보자. 우리 야광은 광원인가요? 야광. 야광은 광원을 안 치는 편입니다. 알겠죠? 자, 요런 것들이 광원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는 빛이 가장 기본적인 성질. 사실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배울 것이 바로 빛의 성질이에요. 별표 3개?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자, 빛은 직진합니다. 직진하는 이유는 같은 성질을 가지는 매질 안에서
빛이 지나가는 경로 안에 그 물질 안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를 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빛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에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력을 냅니다. 3.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3억 미터 퍼 초. 초속 30만 킬로미터. 정확하게는 29만 9,800 어쩌고저쩌고 가는데 대략 30만 킬로미터. 그래서 가장 빠른 경로를 택하고요. 그렇게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다? 빛의 직진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현상.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그림자가 만들어지고요. 직진하지 않으면 그림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 그림자라는 게 왜 생겨요? 빛이 직진하다가 그 경로를 가로막히니까 뒤에 어두운 부분,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게 그림자잖아. 빛이 휘어질 수 있으면. 우와 가다가 우와 덩치 큰 돼지쌤이다 피하자. 맞죠? 이러면은 뒤에 그림자가 생길 리가 없지. 그리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혹은 어린이집에서 만들어 봤을 만한 것 중에 직진성을 활용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늘구멍 사진기라는 게 있어요. 만들어 본 기억 있냐? 통 두 개, 우리 화장품 통 같은 거 크기 비슷한 박스 두 개 이렇게 꽂는데, 여기 가운데 칸막이에는 이 작은 구멍 하나만 뚫어 놓는 거야. 맨 앞에는 뻥 뚫어 놓고, 요 뒤쪽에는 그 유산지 있죠. 비닐 기름종이. 그걸 요렇게 붙여놓고 요걸 요렇게 밖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요 작은 구멍을 통해서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비치는 모습은 바깥 모습의 상하 좌우가 모두 다 뒤집힌 모습으로 여기에 보이게 돼요. 요 작은 바늘 구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직진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옛날에 한때 인터넷 모 사이트에 나랑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자기 방을 이용해서 만든 그 사진을 올린 적이 있어요. 자기 방에 유리창 있잖아. 유리창을 최대한 신문지나 이런 것들로 최대한 다 막은 뒤에 날씨 맑은 날 지름 1cm짜리 구멍 하나만 딱 남겨놓고 유리창을 다 막고 불을 껐더니 천정 바닥 뒷벽에 바깥 광경이 그대로 뒤집혀서 그대로 찍힌 게 있어요.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도 해냈냐면 그 부분 일식이 있던 날. 일식이라는 건 뭐냐면 일식월식도 직진성이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 게 일식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한 10년에 한 번 관측 기회가 올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때 뭘 발견했냐면 일식이 있던 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카메라 필름이나 그린 유리 이런 걸로 태양을 직접 본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무 덩굴 사이로 내려오는 빛들 있잖아요. 학교나 이런 데 보면 앉을 수 있는 벤치 비슷한 거에 보면 위에 덩굴나무 이렇게 덮여 있는 거 있잖아. 그 사이로 내려온 빛이 바닥에 찍혀 있는데 그게 초생달 모양인 걸 찍어낸 거야. 일식인 날. 왜? 저기서 지금 초생달 빛이 있으니까 그게 나뭇잎이 바늘구멍 사진기 역할이 돼서 바닥에 찍히는 사진이 전부 다 초생달 모양의 태양 모양이 찍히는 거지. 요런 거 전부 다 뭐다? 직진성이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다는 것과 보는 과정에서도 빛의 직진성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빛의 중요한 거
색. 화학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스펙트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언제? 1차 시 때. 그 내용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빛의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분산과 합성인데, 자, 분산이라는 것은 이게 스펙트럼입니다. 빛은 그 색, 사실은 색깔을 의미하는 기호가 있어요. 요렇게 우리나라 한자 들입 비슷하게 쓰는데 그리스어 알파벳으로 람다라고 합니다. 뜻은 파장. 우리 파동이 이렇게 한번 생길 때 이 파동의 길이를 뜻하는 기호예요. 혹은 F 진동수. 이거는 영어 단어 frequency이죠. 1초에 파동이 몇 번 흔들리느냐, 몇 번 왕복하느냐의 뜻인데, 이 파장이나 진동수에 의해서 우리는 그 색깔이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이다. 조금밖에 안 깨졌다. 비싼 건데. 그 색에 따라 빛은 그 색깔에 따라서 프리즘에서 굴절이 되는 정도가 서로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분산이라고 해서 색깔이 나뉘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특히 백색광이라 해가지고요, 모든 종류의 빛을 다 포함하고 있는 빛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태양 같은 별 혹은 아주 뜨거운 고체에서 나오는 빛이 바로 이 백색광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백색광을 분광기, 사실 프리즘이죠. 이 분광기에 이렇게 굴절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경로상 붉은색 계열이 가장 덜 꺾이고요, 남색이나 보라색 계열이 좀 더 많이 꺾이게 돼요, 빛이. 그래서 요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대충 칠하자면 한 3가지 색깔만 그냥 대충 칠해 놓을게요. 원래는 색깔 더 써서 더 무지개 칠하면 좋은데, 으이씨, 너무 다 지워졌다. 어쨌거나 오. 요렇게 무지개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걸 우리는 백색광의 분산이라 그러고, 그럼 백색광하고 반대말은 단색광이라는 게 있어요. 단색광이라는 건 한 가지 색깔만 포함된 빛인데, 예를 들어서 노란색 단색광을 쏜다 치자.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 노란색이 와야 되는 경로가 있을 거 아니야. 색깔이 나뉘지 않고 그대로 그 한 가지 색깔의 빛만 이렇게 간다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분산이 안 된 거고, 요게 분산이 된 거죠. 요렇게 빛이 나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산이라 그러고, 요 과정에서 어떻게? 요 위에 빨간 계열, 사실은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짧은 쪽, 진동수가 작은 쪽이 굴절이 적게 됩니다. 그럼 반대쪽 보라색 계열, 보라색 계열은 파장이 작고 진동수가 큰 쪽인데 이쪽이 훨씬 더 많이 굴절이 되게 돼 있어요. 이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유명한 현상이 무지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잘 봐봐.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자, 공기 중에 이렇게 물방울이 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백색광, 즉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요. 그지? 그러면 봐봐. 여기서 1차 굴절이 일어나는데 붉은색과 파란색의 경로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요 뒷부분에서 물 내부에서 그대로 빛의 반사가 일어나요. 반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굴절이 일어납니다. 요렇게 요렇게 지금 무지개 그림이 그려지는데 밑에가 빨강이고 위에가 보라색이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무지개 그려본 적 있을 거 아니야. 솔직하게 이제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부터는 잘 안 그리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이럴 때는 맨날 그리잖아. 야, 어디가 빨간색이에요? 맨 위에가 빨간색이지. 빨간색 맨 밑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 이 비밀을 풀어봅시다. 어떻게 된 걸까요?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건데. 많이들 속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무지개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옛날 1박 2일 시즌 1에는 가수 김씨로부터 허당이라는 호를 받았던 연예인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연예인, 가장 잘 나가는 연예인 중에 하나죠.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키도 크고 적당히 잘생겼고 허당 이승기 선생이라고. 1박 2일 시즌 1 맨 마지막 편의 선생님이 되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 뭐였냐면 각자 카메라를 주고 무지개를 찍어오라가 미션이었어요. 서울 안에서. 그 당시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던 이승기는 바로 방송국 앞에서 방송국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조명에다 대고 물을 뿌리기 시작했는데 무슨 바보짓을 했냐면 여기에 조명을 두고 분무기를 이렇게 들고 여기에 물을 뿌리면서 왜 무지개가 안 찍히냐라고 궁시렁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요 그림 보면 알잖아. 저기에 조명이 있으면, 태양 조명이 저쪽에 있으면 요렇게 태양을 등지고 서서 여기서 뿌려야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빛이 굴절 반사 굴절돼서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잖아. 근데 왜 분무기를 써야 되죠? 이게 힌트예요. 물방울이 실제로 이렇게 크니? 아니죠. 사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게 우리 사람의 눈 있잖아. 괴물 눈이 돼버렸네. 어쨌거나 눈이 있잖아요. 이 물방울에서 들어오는 건 요거 한 개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물방울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물방울에서 어떻게 된다? 보라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이 물방울에서는 보라색 빛이 들어오는 거야. 그만 이쯤에서는
하늘색. 그 위에 이쯤에서는 초록색. 그 위에는 노란색. 그러니까 물방울 하나당 우리 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빛은 한계인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빨주노초파는 뭐 요 사이를 우리가 보는 거죠. 무지개를. 알겠어요? 그래서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각 물방울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여기서 굴절, 여기서 반사, 다시 여기서 굴절이 일어나고 한 물방울에서 한 가지 색깔만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지? 자, 요거 정리하세요. 필기. 빨리. 조금 돌아갔네. 자, 빛이 이렇게 나뉘어진다면 우리는 그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죠? 맞지? 어떻게? 빛을 합할 수 있겠죠. 그지? 자, 빛을 합하는 것을 우리는 합성이라고 합니다. 35초. 합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위치에서 두 개 이상의 빛이 동시에 우리 눈에서 인식이 되게 되면 우리는 마치 그 빛이 섞인 한 가지의 빛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들이 우리 핸드폰 혹은 TV의 화면, LED나 LCD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술 작품 중에 전묘화 있죠. 그 되게 유명한 그림이 있을 거예요. 무슨 날의 오후인가 해가지고 저기 뒤쪽에 잔디밭에는 막 사람들 일광욕하고 있고 앞에 보면 신사한 분하고 예쁜 드레스 입은 숙녀한 분이 우산 딱 들고 걸어가고 있는 그 그림. 전묘화하면 딱 늘 대부분의 미술 시간에 보는 그 그림의 뒤에 노란색이 쫙 칠해져 있는 것 같은데 노란색 물감은 하나도 안 썼다는 거죠.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번갈아 가서 찍어서 가까이서 보면 빨간색 점 초록색 점인데 충분히 떨어져서 보면 노랗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전묘화인데요. 사실 이 전묘화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생물 내용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색깔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눈이 그렇게 인식해서 그래.
지금 그려주는 눈 그림은 오늘도 나올 거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나올 겁니다. 굴절할 때 한 번 더 나올 건데 우리 사람의 눈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기에 시신경이 이렇게 빠져나갈 거고 요 앞쪽 부분에 우리가 수정체라고 하는 이렇게 볼록 렌즈가 있고 수정체 부분에 수정체를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손모체라는 근육이 힘줄과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우리가 홍채라고 하는 실제 눈동자의 역할을 하는 홍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 앞에 이렇게 각막이라는 게 덮여져 있습니다. 라식이나 라섹 수술 들어본 적 있죠? 어른 되면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 있을 거야. 요 앞에 요 막의 두께를 깎아내는 수술입니다. 간단히 저거 우리가 느낄 수도 있어요. 눈 이렇게 딱 감고 눈동자에 손가락 얹어놓고 이렇게 눈동자 움직여 봐봐. 그럼 볼록한 거 움직이는 게 느껴지죠? 그게 이겁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요 홍채라는 게 우리 눈동자고요. 우리 눈동자 한가운데 보면 까만 점 박혀 있지. 그게 동공인데 여기 지금 홍채가 없는 여기 빈틈 있잖아. 여기가 동공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동자는 총 3개의 막인데 제일 안쪽이 망막. 망막 밖에 있는 두 번째 껍데기가 맥락막. 그 밖에 있는 마지막 껍데기가 공막이라 해가지고 망막의 제일 안쪽에 있는 망막에 우리 시각세포들이 있어서 빛을 느끼고요. 가운데 있는 맥락막 두 번째 있는 막이 우리 어둠 상자의 역할을 합니다. 어둠 상자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눈으로 들어온 빛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눈 안쪽을 어두컴컴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극장 같은 데서 우리가 스크린을 환하게 잘 보려면 어떻게 해? 극장을 어둡게 만들죠. 맞지? 학교에서 화면을 통해서 빔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교실불을 가급적이면 좀 밝기를 줄이죠. 그래야지 훨씬 더 선명하게 잘 보이잖아. 같은 원리인 거예요. 눈을 통해서 들어온 빛이 우리 망막에 상이 맺힐 때 이게 선명하게 잘 맺히려면 눈 안쪽이 검은색이어야 돼. 그래서 그 어둠 상자의 역할을 해주는 게 맥락막. 그 다음에 우리 눈동자가 근육 운동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잖아.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게 연결되는 게 공막입니다. 그리고 망막에서 우리가 빛을 인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망막이 다 같은 게 아니라 망막의 요 딱 우리 눈 반대 한가운데 부분을 여기를 우리가 황반이라고 해요. 이 황반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원뿔시 세포가 있습니다. 원뿔시 세포라는 건 시각세포 끝에 이렇게 원뿔 모양의 돌기가 달려있는 이런 시각세포를 말하는데 이 원뿔시 세포가 뭐 하느냐? 색을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색을 볼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뿔시 세포가 모든 색깔을 다 보는 게 아니고 RGB라고 하는 3가지 색깔을 중심으로 빛을 느끼게 돼 있어요. 적원뿔 세포, 녹원뿔 세포, 청원뿔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각 세포들이 더 빛을 잘 느끼는 게 따로 있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 여기가 파장이면 R세포가 느끼는 빛의 위치.
G세포가 느끼는 빛의 위치. B세포가 느끼는 빛의 위치인 거야. 이런 식으로 빛을 느껴요, 우리 눈은. 그럼 생각해보면 노란색이 요쯤일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 정도의 초록색과 요 정도의 붉은 색깔을 동시에 느끼는 거랑 요만큼의 노란색 하나를 느끼는 거랑 우리 사람의 눈은 구별 못 한다는 거야. 요 빛 두 개를 느끼는 거랑 요 빛 하나 좀 세게 느끼는 거랑 구별 못 합니다, 사람의 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뇌에 가서 합성해가지고 색깔을 만들기 때문에 시각세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는 이거 검사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건강검진 할 때 신체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할 때 이상한 책 같은 거 펴놓고 숫자 읽어보라고 하는 거죠. 책장 넘기면서 막 동그란 땡땡이 선 막 찍혀있고 그거 숫자 읽으라고 하는 거 해봤어? 잘 맞췄어? 다 쉽게 보이죠? 당연히 쉽게 보이지. 안 해봤어? 요즘에 이거 은근히 검사 덜 하더라. 왜냐하면 검사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이게 잘 안 보이는 사람한테 잘 보이게 해주는 안경알이 또 따로 있어. 안경알이나 콘택트 렌즈도. 이제는. 근데 선생님은 그거 틀려요. 보통 우리가 색각 이상이라고 부르는 선생님처럼 되게 그 정도가 약한 사람을 색약이라고 하고요. 되게 유명한 과학자,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멘델레예프 같은 경우는 색맥 레벨이어서 아예 녹색깔을 구별을 못했습니다. 멘델레예프는. 그러니까 녹색도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간색과 초록색 없이 파란색과 흑백만 존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세포가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 색약인 경우는 R이나 G세포 중에 하나의 기능이 좀 약한 사람들은 아주 미세한 차이에서 실수를 하게 돼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어디 갔냐? 이게 노랑이고 이게 연두인 건 구별해요. 이 정도는 구별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멘델레예프는 크리스마스 날 양말을 신고 나왔는데 한쪽은 빨간 양말, 한쪽은 초록 양말 신고 나왔대요. 그 정도로 구별이 안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진짜로. 자, 그리고 이거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물 파트에 나오죠. 유전이기 때문에 남성에게서 나타날 빈도가 높습니다. 여성은 안 나타날 확률이 꽤나 존재합니다. 나중에 중3 가서 생물 배우면 재밌다, 이걸로. 자, 어쨌거나 여기 그럼 황반에서 이렇게 색을 느끼면 황반이 아닌 나머지 망막에서는 막대세포라고 해가지고요. 형태와 명암만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귀신은 왜 그래? 귀신은 흰 옷하고 검은 옷만 입는다? 왜 그럴까요? 봐봐. 황반은 색깔을 잘 볼 수 있는 대신에 빛이 좀 밝아야 보여. 근데 여기 망막에 있는 막대세포들은 빛이 되게 어두워도 잘 봐요. 대신에 색깔을 못 봐. 흑백으로만 봐. 귀신은 밝은 데서 나와요? 어두운 데서 나와요? 옛날 이야기 보면. 밝은 대낮에 펑 하고 귀신이 나타나진 않잖아. 그죠? 어둑어둑한데 막 으스름이 보일 듯만 그렇게 나타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반으로 못 보고 여기 망막으로 보는 거야. 귀신은. 그럼 어떻게 보인다? 막 하늘색, 노란색, 형광, 핑크 이런 거 입고 나와도 하얗게 보이는 거야. 밝은 색이니까.
막 남색, 청남색, 자주색, 보라색, 갈색, 진한 거 이런 거. 되게 세련된 그런 색깔로 입고 나와도 그냥 검정인 거지. 알겠어요? 자, 이건 이제 좀 바깥으로 이야기가 돌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빛이 합성되는 거와 관련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보통 세계 삼원색을 배우죠. 뭐 빨초파? 아니 빨로파? 그거 사실 빨로파 아니에요. 세계 삼원색이 빨로파가 아닙니다. 집에 혹시 프린터기 있는 사람, 칼라로. 다 있네요. 하긴 요즘은 프린터 얼마 안 하니까 프린터기 해봐야 뭐 잉크가 비싸지. 프린터기는 얼마 안 하니까요. 거기에 잉크통 색깔 본 적 있는 사람. 잉크통 뭐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이라고 적혀 있는지 본 거 기억하는 사람. 잉크통이 빨강 노랑 파랑이라고 안 적혀 있을 거야. 맞죠? 시안, 옐로우, 마젠타, 블랙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 물감의 삼원색인데, 시안이라는 건 청록에 가까운 색깔이고요. 옐로우는 노랑이죠. 마젠타는 자홍에 가까운 색깔. 빨강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에서? 빛의 삼원색이 RGB인 거야. 빛의 삼원색이 레드, 그린, 블루고, 그린과 블루가 겹쳐진 여기가 청록인 시안, 레드와 그린이 겹쳐진 여기가 옐로우, 노랑. 그리고 요 색깔이 가장 비슷하긴 하겠다. 빨강과 파랑이 겹쳐지는 여기가 자홍인 마젠타 자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색깔이 다 겹치는, 세 가지 빛이 다 겹치는 요 가운데가 바로 뭐가 된다? 화이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빛의 삼원색은 RGB고요. 색의 삼원색은 CYM인 거예요. 잉크의 삼원색은. 그리고 왜 이렇게 CYM이 들어있느냐? 칼라 프린터에서 검은색을 인쇄할 때 사실은 검은색 잉크만 뿌리는 것보다 검은색 잉크에 시안, 옐로우, 마젠타를 섞어서 뿌려줘야 더 검게 보여요. 실제로. 색깔, 즉 잉크나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되지? 색깔이 검은티티해져 가죠.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 밝아지게 되죠. 그리고 동일합니다. 색깔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보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빨강과 청록, 초록과 자홍, 노랑과 파랑의 관계죠. 두 가지의 빛을 똑같은 세기로 섞으면 뭐가 나온다? 가운데 화이트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사람 눈이 황반의 각 세포에서 느끼는 빛이 RGB이기 때문에 우리는 RGB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색을 실제로 어떻게 느끼느냐? 우리가 느끼는 색이라는 것은 보통 불투명한 물체이죠. 느끼는 색은 반사를 하고 나머지는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투명한 물체는 느끼는 색을 투과시켜주고요. 통과시켜주고 나머지는 흡수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은 무슨 색으로 보이죠? 녹색으로 보이죠. 왜 녹색이죠?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는 색소가 들어있어서 초록색으로 보이잖아.
그럼 물어볼게요. 식물한테 초록색 조명만 비춰주면 그 식물은 광합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식물에게 초록색 단색광만 비춰주면 그 식물은 광합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식물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은 식물은 초록빛을 받자마자 다 튕겨버리는 거야. 그럼 식물이 흡수하는 건 뭐다? 빨강과 파랑인 거죠. 실제로 식물이 광합성하는 색깔은 빨강하고 파랑입니다. 최근에 되게 특이한 농업이 최근에 시작되는 게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메트로폴리탄, 메가폴리탄, 즉 초거대 도시가 만들어지게 될 때 도시농장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농사를 땅에다 짓는 게 아니라 흙에다 짓는 게 아니라 빌딩을 세워서 빌딩 안에서 일종의 수경재배를 하는 거예요. 흙에서 식물이 흡수해야 되는 딱 정해진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영양액에서 식물을 키우는 겁니다. 특히 뭐 샐러드 야채 같은 거, 샐러드 채소 같은 거. 자, 흙에서 안 키우는 대신에 식물이 흡수해야 되는 만큼의 영양분을 충분히 포함된 물에서 키우면 식물은 똑같이 자라요. 그리고 태양빛 대신에 뭐를 갖고 비춘다? 색깔 LED를 켜주면 되겠죠. 빨강이랑 파랑만. 맞지? 초록색은 조명 넣을 필요 없죠. 그리고 그 수조를 바닥에 한 층만 까는 게 아니라 이 한 층 안에 예를 들어서 한 3층, 4개의 수조를 깔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최적의 밝기와 최적의 낮 시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도 그 식물을 키우는 방 안에는 바깥에보다 좀 더 높게, 광합성 더 잘 되게. 그렇게 맞춰놓고 식물을 키우면 100% 무농약이잖아. 거기는 다른 벌레가 없으니까. 농약 칠 필요가 없죠. 벌레가 없으니까. 맞지? 게다가 흙에서 키운 게 아니니까 따로 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컴퓨터가 딱 식물 자라는 거 감지하고 있다가 감지되면은 그대로 딱 뿌리 담궈 놓고 있는 그 식물체 그대로 딱 들어서 쫙 포장해 그대로 내버리면 끝. 그리고 배송하는 거리가 어때요? 바로 옆에 가게에서 파는 거야. 방금 수확한 무농약 채소를 바로 옆 가게에서 바로 팔아버린다. 그러면 운송거리도 짧아지지. 같은 넓이에 몇 배로 농사 지을 수 있지. 빌딩 올려놓고 지으면 되니까. 맞죠? 근데 이런 거 할 때 초록색 조명은 필요가 없죠. 어차피 식물이 광합성 하는데 쓰는 빛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여기 투과 흡수라는 개념에서 사실 오늘 같은 날씨에 선생님이 가장 안 적당한 옷을 입고 왔죠. 여러분들 여름철에 보면 밝은 옷 많이 입어요? 어두운 옷 많이 입어요? 사실 밝은 색깔 옷이 많죠. 왜?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흰색은 모든 빛을 다 반사하니까 흰색인 거예요. 검은색은 빛을 다 반사하지 않고 최대한 다 흡수하니까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빨간색은 빨간 빛만 반사하고 다 흡수. 파란색은 파란 빛만 반사하고 다 흡수인 거예요. 그러면 색깔을 맞출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빛의 색깔을 뭐 시안 옐로, 마젠타 이런 색깔을 생각하지 말고 RGB로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색깔은 반사, 나머지는 흡수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요거 한번 봅시다. 초록색의 나뭇잎이 빨간 사과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레드, 그린, 블루, 시안, 옐로우, 마젠타, 맨 끝에 화이트의 빛을 받는다고 치자. 자, 초록색 나뭇잎은 초록색만 반사하죠. 나머지는
흡수해버린다고. 그럼 빛이 반사가 안 되면 무슨 색으로 보인다?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맞죠? 그럼 빨간 사과는? 빨간 빛은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하겠죠.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죠. 시안이라는 거는 G 플러스 B인 거고, 시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청록은. 그러면은 노랑은 노랑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로 봐라? R 플러스 G로 보는 거예요. 자홍은 R 플러스 B로 보는 거고요. 흰색은 RGB로 보면 되는 겁니다. 들어오는 빛이. 그러면 봐봐. 여기에 G가 있으니까 여기는 초록으로 보이겠죠. 노랑빛에도 초록으로 보이겠죠. 자홍에서는 검은색이 되겠지. 그리고 흰색에서는 초록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빨강은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그렇다면 뭔지 알겠죠? 뭐예요? 노란 색깔의 바나나입니다. 무슨 색이 될지 요거 필기하시고 적어보세요.
자, 요거 다. 자, 한번 맞춰봅시다. 자, 노란 바나나를 빨간색에 비추면 R, 초록색에 비추면 G, 파란색에 비추면 X, 청록에 비추면 G, 노랑에 비추면 노랑. 둘 다 있잖아. 자홍에 비추면 R, 흰색에 비추면 노랑. 사실 이거 눈치챘나 모르겠는데 위에 어떻게 더한 겁니다. 왜 더한 게 가능하냐면 노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R 플러스 C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대로 더한 거예요. 쭉 생각해보면. 알겠어요? 자, 지금 42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50분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반사까지 오늘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반사입니다. 오늘은 반사까지 할 거예요. 빛이 가지는 성질들 중에 뭐가 있냐면요. 아까 가장 짧은 경로를 택한다 그랬다. 그죠? 직진을 하는 이유가. 반사도 똑같습니다. 빛의 진행 경로는 항상 최단거리예요. 정확하게는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택하게 된다는 게 반사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대신에 반사라는 것은 물체 표면에서 그 빛이 다시 돌아 나오는 것이 바로 반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요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가로등 불이 하나 있고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바닥에 비가 좀 와서 물이 고여 있다고 할 때 바닥에 가로등을 비춰보게 된다면 그 가로등의 위치는 어떤 경로를 어디에 있는가, 즉 빛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빛이 바닥을 지나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가를 그려보는 거죠. 이때 최단거리를 그리게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 눈의 위치를 대칭되는 점에 찍어주는 거야. 이렇게 우리 사람의 모습을 대칭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응? 그지? 그리고 빛의 경로를 그대로 직선으로 그어보면 돼요. 가로등에서 여기까지. 그럼 실제로는 여기서 어떻게 된다? 요 점에서 반사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맞지? 자, 우리는 이런 경로에서, 자, 여기 봅시다. 빛이 바닥에 닿은 점에 대한 수직선을 하나 그려서요. 이 수직선의 이름을 법선이라고 하고,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빛의 경로와 법선 사이의 각, 요쪽을 입사각, 그리고 요쪽을 반사각, 여기가 아니에요. 요쪽 법선 쪽 각도입니다. 그리고 입사각, 반사각이라고 하고, 당연히 그러면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어떻게 되게 되어 있다? 똑같게 되어 있죠. 요거 가깝고 요거 대칭이니까 요거도 같게 되겠잖아.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우리는 반사법칙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알겠죠? 여기까지는? 자, 그럼 이 과정에서 법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외가 존재한다, 안 한다? 법칙은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반사법칙에 대해 정반사하고 난반사라는 게 존재해요. 정반사는 매끈한 표면을 말합니다. 매끈한 표면에서 반사되는 경우인데, 자, 두 가지 정도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매끈한 표면에 이렇게 나란하게 빛이 입사되는 경우, 나란한 평행항선이 입사되는 경우는 법선이 이렇게 나란하게 만들어지잖아요. 맞지? 그러면 그대로 어떻게? 반사돼 나가는 빛도 반사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나란하게 나가겠죠. 맞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정반사의 경우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한 점의 점 광원에서, 아까 우리 가로등 같은 경우, 요 점 광원에서 빛이 나온다고 한다면, 요렇게 빛이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법선이 요렇게 법선이 세워지면, 너무 바짝 꺾었네. 요렇게 빛이 퍼질 거잖아요. 반사법칙에 따라. 근데 이 반사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빛의 경로를 연장해 보면 요 한 점에서 마치 빛이 출발한 것처럼 보인다. 그죠? 생각해 보면 얘는 여기의 대칭점이에요. 딱. 요 원래 광원의 대칭 위치. 우리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이미지라고 합니다. 즉, 요 밖에서 이 바닥에 이 가로등을 비춰보면 마치 여기에 가로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상이라 그러고, 정반사의 경우는 이런 상이 맺히는 표면이 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우리 거울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난반사라고 있어요. 난반사는 말 그대로 물체 표면이 울퉁불퉁한 거예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표면에다가 빛이 나란하게 입사된다고 할 때, 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빛이 입사된 곳의 그 표면이 곡선일 거 아니야. 곡선이면 그 접선이, 그 면의 접선이, 그 면에, 여기는 요 정도쯤 되나? 접선이 뭐가 된다? 바닥의 표면의 형태를 띈다는 거죠. 표면이. 그래서 이 경우는 각 표면선에 대해서 수직인 법선, 요건 선이 이쪽보다 이쪽이 좀 나와. 수직인 선이 법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법선이 봐봐. 우리 정반사일 때는 법선이 어땠어요? 딱 나란했잖아. 맞지? 근데 여기는 난반사니까 법선이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이 경우는 그 반사되는 빛의 경로가 제각각 튕기잖아. 그지? 이렇게 제각각 흩어지게 되면 이렇게 상을 맺히게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요런 가장 큰 차이가 나는데, 대신에 이런 건 있습니다.
정반사는 뚜렷한 상이 맺히는 대신에 그 특정한 방향만 보이게 되죠. 맞지? 남반사는 상이 뚜렷하게 맺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모든 방향이 그 모습을, 그 스크린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볼게요. 극장에 가면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 극장 스크린은 정반사를 할까요? 남반사를 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극장의 스크린은 정반사다, 남반사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다? 정반사, 남반사. 극장의 스크린은 남반사 해야 돼요. 왜? 극장 스크린이 남반사 해야지 맨 뒤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밑으로 내려보는 사람하고 맨 앞에 이렇게 들어누워서 위로 보고 있는 사람하고 다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봐봐. 극장도 결국 저 뒤에서 빔 프로젝트 같은 걸로 쏘는 거잖아요, 영사기를. 근데 거기에 스크린만한 거울을 걸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눈부시겠지. 나머지는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스크린은 이런 남반사되는 표면에다가 빛을 쏴서 내가 앉아 있어도 요 끝에서 저 끝까지 모두 다 내 쪽으로 오는 빛이 생겨야 되는 거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아주 남반사를 잘할 수 있는 표면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극장의 스크린이다. 알겠어요? 알겠어? 알겠음? 자, 그리고 이런 정반사, 남반사 하는 이런 것들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평면 거울이에요. 뭐 초등학교 때 거울의 성질들은 대략 좀 배웠잖아요. 평면 거울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다? 좌우가 보통 일반적으로 좌우가 반대가 되죠. 선생님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공포 영화 중에 가장 참신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장면을 봤을 때 가장 소름 끼치게 무서웠던 장면 중에 하나는 거울 속으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당연히 잔인한 장면들 때문에 19금이라서 여러분들은 못 보는 게 정상인데, 그 영화 컨셉이 뭐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울 바깥 세상이 있고 거울 안쪽의 세상이 있어요. 보통 평소 대부분의 거울은 거울 바깥 세상의 모습대로 거울 안쪽 세상의 그 모습이 따라오게 돼 있잖아. 근데 몇몇 좀 일종의 저주받은 거울, 그 비슷한 그 거울에서는 거울 안쪽의 모습을 거울 바깥쪽의 모습이 따라하게 돼요. 그런데 그 거울 안쪽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일종의 악귀 비슷한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그 사람들은 거울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데 나오는 방법은 하나야. 거울 바깥 세상의 사람을 조정해서 거울 바깥 세상의 사람을 죽이면 거울 안의 사람이 거울 밖으로 나와서 사는 거예요. 대신에 그 사람은 거울에 안 비치는 거지. 왜? 거울 안에 난 없잖아. 그걸로 그 거울 안에서 사람을 죽이고 나온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중간에 그 딱 죽이기 직전에 그 모습이 진짜 소름 끼쳤어요. 맨 처음에 어떤 그 피자 가게, 피자 만드는 거를 배우면서 피자 가게를 열고 싶어 하는 어떤
여자 엑스트라가 이제 처음 이제 희생 당하는데, 이제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시고 집에 오는 길에 그 거울이 있는 어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는데, 거울 바깥의 사람은 세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세수하고 있겠죠. 여기 거울 안쪽 세상의 사람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아니지, 그 거울은, 그러니까 얘가 의도하면 여기서 따라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막 세수하고 있어. 근데 얘는 가만히 보고 있어. 그러다가 세수하던 사람이 뭐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채겠지. 맞잖아. 우리가 막 세수해도 거울 모습을 잠깐 비쳐 보이는데 얘는 거울 세수를 안 하고 있잖아. 난 세수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시원해지죠. 근데 갑자기 이제 이러는 거야. 이 거울 안에 사람이 가방에서 피자 자르는 칼을 꺼내서 그러니까 이걸 슥 꺼내서 씩 웃는 거야. 거울 안 세상 사람이. 그럼 거울 밖의 사람은 자기가 자기 몸을 자기가 못 움직이고 있죠. 자기도 막 손이 벌벌 떨리는데 막 칼을 들어 올리고 있는 거야. 여기는 공포에 질렸고 요 안에 애는 웃으면서 그거를 그러니까 딱 영상에서 마치 옆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거울 모습하고 거울 밖 모습을 동시에 딱 나오게 정말 잘 찍었더라. 그래서 한 명 한 명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중간에 그 포스터가 진짜 더 멋졌어요. 엘리베이터 양쪽에 거울 있는 경우 있잖아요. 좀 넓게 보이게 한다고. 그러면은 내 모습이 양쪽으로 쫙 비춰지잖아. 이렇게 서 있는데, 맞죠? 근데 저쯤에 거울 안에서 너 요래 보고 있어. 전부 다 앞을 보고 있잖아. 양쪽으로 거울이 비춰 보이면 한쪽에 사람이 이래 보고 있어. 조연이 나온 포스터인데 무섭지. 그림만 딱 상상해도. 그래서 그 영화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공포 영화 별로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그 배우들의 연기는 좀 아쉬웠거든. 근데 시나리오가 워낙에 좋아서 헐리우드에서 시나리오 사가서 헐리우드식으로 새로 촬영해가지고 나온 공포 영화가 있어. 미러라고. 그 우리나라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식으로도 사가더라. 자, 좌우가 기본적으로 반대가 되고 절대적으로 똑같게 모습이 보여야 되죠. 나는 여기서 세수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열중샷 하고 서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지? 이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괜히 저녁에 자기 전에 세수할 때 거울 신경 쓰인다? 그렇겠지.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요, 이거 옛날에 부산시 과학영재 원격 과제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좌우가 반대인 거 말고 물체에서 거울까지 거리랑 거울 속에서 상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서 있으면 여기 거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 거리랑 똑같은 거리에 실제 상이 요렇게 같은 곳에 딱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좌우가 반대로. 그지? 여기서 뭐가 나왔었냐면 이게 나왔어요. 자, 앞에 주목. 내가 V의 속도로 걸어가면 당연히 거울 안에 있는 상도 얼마의 속도로 걸어올 것이다? V의 속도로 걸어와야 되죠. 이건 쉽지. 거울이 V-의 속도로 걸어오면, 내 앞으로 다가온다면, 벽이 나는 가만히 있고 거울이 움직여 온다면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은 얼마의 속력으로 움직일까요? 이게 원격 과제였어. 얼마?
크게 자신 있게. 어차피 여러분들 목소리 안 들어갑니다. 어? 일단 V 다시 2배가 돼. 얘만 움직인다. 그러니까 나도 V로 오고 얘도 V 다시로 오면 여기에 플러스 V가 더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우리 아까 입사각 반사각 배울 때 요거도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봐봐. 요게 입사각 세타원이고 여기가 반사각인데 요 둘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빛의 경로를 여기서 세타원만큼 밖으로 빼면 반사 경로도 여기서 세타원만큼 밖으로 빠질 거 아니야. 그지? 요거는 쉽죠? 근데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요 바닥을 세타2만큼 돌리면 얼마만큼 변해야 되느냐. 요 빛은 요 세타 움직이는 거 말고 원래 빛의 위치에서 봐봐. 바닥을 세타2만큼 올리면 생각해보면 법선도 어떻게 될 거다. 요쪽으로 세타2만큼 돌아가겠죠. 맞지? 그러면은 빛의 경로는 이 세타2만큼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왜 그런지? 입사각이 세타2만큼 돌아갔는데 법선도 세타2만큼 이미 줄어 있는 상태잖아. 그럼 그걸 따라가려면 여기선 2배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같은 원리인 거지. 아래 위로. 요런 식으로 빛의 경로에 대해서 표시가 되었습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 요거 빨리 필기하시고요. 과제 인쇄하고 구명 거울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구면 거울의 반사에 대해서 정리하고 오늘 수업은 정리를 할 건데요. 작도는 현재 중등에서 언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현재 그러니까 평면 거울까지는 작도를 하는데
구명 거울의 경우는 어떤 상이 만들어진다 정도까지만을 이야기해요. 원래 중등은. 고등은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나오겠죠. 실제로 그리는 거. 근데 그리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구면 거울이라는 것은 거울의 형태가 구의 일부를 가지고 만든 거울이라는 뜻에서 구면 거울이라고 해요. 크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이 있는데, 오목 거울은 빛을 모으는 성질이 있는 거울을 우리는 오목 거울이라고 해요. 오목 거울은 어떤 스타일이냐? 요렇게 이제 거울이 오목한 형태가 되죠. 거울의 한가운데 광축이라고 해서 그 중심 축선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오목 거울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빛이 나란하게 들어가게 될 경우 그 빛이 반사 법칙에 따라서 모이게 되는 점이 하나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 위치를 뭐라 부르느냐? F라고 쓰고 초점이라 그래요. 초점, 시옷 받침이 들어가나? 나도 여기가 맨날 헷갈려요. 초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물체가 초점보다 가까운 곳이냐, 초점보다 먼 곳이냐, 초점보다 많이 먼 곳이냐, 한 세 가지 위치에 따라서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작도가 되냐면, 작도가 복잡해서 두 개 정도만 그릴게요. 자, 물체가 지금 요 초록색 화살표처럼 초점보다 가까운 데서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선은 요 초점을 지나는 요 직선 하나가 되겠죠? 두 번째 선은 요 끝에서 거울 정중앙을 지나는, 거울 정중앙을 지나게 그리면 반사 법칙에 따라서 빛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쪽은 계속 지금 각이 벌어지죠. 그러면 요쪽에서 만날 확률이 있나요? 없지. 어디서 만나게 돼? 이 직선의 연장선과 이 직선의 연장선인 요 위에 어디서 만나야 되죠? 그러면은 이 물체는 요 위에 있는 것처럼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여기 이만한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기 물체가 있을 수 있냐? 거울 뒤에. 상이 왜 찔 수 있어? 빛이 간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 거울 뒤에 생긴 이런 커다란 상을 우리가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색깔을 다르게 해서 초점보다 이쪽 먼 쪽에 물체를 두면 빛의 경로가 역시 이 중앙을 향하는 경로가 하나가 가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만나지 실제. 그러면 여기에 상이 이렇게 뒤집혀진 채 상이 하나가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여기는 그 대신에 어때요? 실제로 빛이 모였죠. 그래서 여기에 맺히는 이렇게 상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빛이 모인 상이고요. 이렇게 빛이 모인 곳에는 여기에 만 스크린을 이렇게 세워 놓잖아. 그럼 그 스크린에 요 모습이 비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차이를 알겠어요? 실상, 허상? 빛이 갈 수 없는 곳에 마치 물체가 있어서 여기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허상. 실제 빛이 모이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스크린을 비추면 상이 맺힌다? 실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오목 거울의 경우는 이런 거예요. 여기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를 A라고 할 때, 이 거리를 보통 소문자 A로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거리가 A였던 거고, 요 거리도 A였던 거죠. 맞지? 어떻게 되느냐? A가 F 초점 거리보다 작을 때, 이 경우죠, 이 경우. 확대가 된 정립. 우리가 볼 때 같은 방향으로 똑바로 서 있죠? 실상이다, 허상이다? 허상이 맺히고요. 이 A의 크기가 초점보다 바깥쪽인데 2배보다는 안쪽에 있을 때는 똑같이 요거예요. 요 경우가 됩니다. 요 거리가 F잖아. 요 거리 2배보다는 안쪽이었죠. 확대가 된 뒤집힌 실상이 되고요. 중학교에서 한 가지 정도 더 가르치는 거. 만약에 이 A 크기가 초점거리 2배보다도 더 먼 곳으로 간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축소가 된 뒤집힌 실상이 맺힙니다. 요 세 가지를 중등에서 가르쳐요. 보통 우리는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거를 가까울 때, 멀 때, 매우 멀 때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음? 자, 그에 비해 볼록 거울은요. 볼록 거울은 요렇게 둥근 표현이 이렇게 볼록하게 가운데가 두껍게 튀어나왔죠. 자, 똑같이 광축이 있을 것이고요. 자, 이 광축에 대해서 나란하게 빛이 입사된다고 하면 볼록 거울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마치 요 뒤쪽, 요 광축 뒤에 한 점에 초점이 잡혀요. 그 초점에서 빛이 나가는 것처럼 반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빛을 어떻게 한다? 오목 거울이 빛을 모으는 거울이었다면 얘는 빛을 퍼뜨리는 거울이 되겠죠. 맞지? 그리고 얘는 상이 어디 맺히냐면요. 봐봐. 이건 거리 상관없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놓여 있다면 물체에서 거울 중앙으로 끈 선으로 그대로 반사돼 나가잖아. 그럼 생각해봐. 요 선하고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 선의 역연장선이 여기서 교점이 되죠. 맞지? 항상 여기에 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즉 볼록 거울의 상은 요 공간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볼록 거울은 거리에 상관없이 축소된 정립 허상만 맺히게 되어 있어요. 마무리로 요 두 가지 거울이 각각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오목 거울은 빛을 모아야 되는 장치들에 쓰입니다. 어디에 쓰일까요? 첫 번째, 그 올림픽 할 때 성화체화하죠. 맞지? 그 성화체화 겸
혹은 이 위성용 안테나 같은 경우 이렇게 동그랗잖아. 레이돔이. 맞죠? 그 동그란 형태의 레이더 그 반사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한 군데 모아서 그 전파를 강하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목거울이 자동차에 쓰이는 곳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쓰입니다. 요즘은 이제 거진 다 LED 라이트라 가지고 그냥 거울을 잘 안 쓰는데 옛날식의 전구가 들어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는 안쪽에 반드시 오목거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에서 퍼져나오는 빛을 뒤쪽에서 반사로 모아서 앞쪽으로만 빛을 비춰주게 하는 거. 손전등 같은 경우 안쪽 면에도 다 오목거울 형태의 반사판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 특히 소아과, 이비인후과, 치과 의사 선생님들 요 이마에 뭐 끼고 있어요? 동그란 거 끼고 계시죠? 이거 거울이잖아요. 어두운데 그 안쪽을 볼 때 빛을 모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요즘 현미경은 거의 다 광원 장치를 쓰는데 옛날 현미경 기준으로 고배율에서 상이 어두워지면 오목거울로 빛의 밝기를 늘려주는 그런 것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야영용품으로 태양열 조리기 뭐 그런 것들도 오목거울인데 그건 뭐 사실상 별로 거의 작동이 안 되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블록거울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일단 웬만한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보안용 거울이 블록거울이죠. 본 적 있을까요? 편의점 요 구석탱이들의 천정 구석에 보면 동그랗게 거울 매달려 있죠. 그 거울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카운터에 앉아 있든 아니면 어디서 있든 요 거울을 보면 안쪽에 넓은 면적이 다 비쳐 보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에 보면 거울이 요 양쪽 측면에 앞문에 달려있는 거울 있잖아요. 옆을 보는 거울. 그 거울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돼요? 거울은 작아도 뭐 해야 된다? 넓은 범위를 다 볼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특히 트럭 같은 경우, 버스 같은 경우 측면 거울에 블록 거울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이 문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어떻다? 실제로는 가까이에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왜? 블록 거울로 보면 축소돼서 보인단 말이야. 작아 보인다고요. 작아 보인다는 말은 무슨 착각을 할 수 있다?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을 수 있으니까 후진하거나 할 때 조심하라 이 소리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맞다. 왜 시간이 남았나를 고민했는데 되게 중요한 관계를 안 가르쳐줬구나.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춘기 전후에 여학생들이 자기 방이 생기고 나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가구 중 하나인데 남자들은 그게 왜 필요한지 절대로 모르는 가구가 하나 있어요. 전신 거울입니다. 있어 없어? 갖고 싶지 솔직히. 그치? 왜 필요한지 알아? 전신 거울. 왜 필요한지 그렇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가지고 싶은 게 정상이야.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자친구를 사귀게 될 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남자들이 가장 못하는 왜 여자들은 약속 시간에 늦느냐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여성 비하 아니고 이거는 그냥 성별의 다름입니다. 학원에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티 색깔이 갑자기 막 눈에 거슬려 마음에 안 들어. 자, 남자들의 선택은 그렇죠. 내 방에 가서 옷장을 열어서 티 아무거나 다른 거 입고 그냥 나오죠. 자, 여자의 선택은 싹 뽑고 새로 맞추죠. 진짜다. 특히 옷 새 입고
신고 나오다가 신발장에 보면 또 거울이 있잖아요. 세로로 길쭉하게. 전신 거울이거든요. 거기에 비춰봤는데 신발이 마음에 안 든다. 남자들은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신발을 갈아 신죠. 여자들은 싹 갈아입죠. 그지? 아니라고 말 못하겠지. 진짜다. 내가 누나가 넷이에요. 40평생 동안 보고 자란 게 그거야. 자, 왜 그러냐면요. 이제 소위 이거를 패션 용어로 깔이라고 하죠. 남자들은 대체로 그거를 신경을 덜 쓰거나 아니면은 선생님 정도 나이가 되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색깔 톤을 맞춰버려요. 자, 잘 기억해봐. 선생님이 빨간색이랑 노란색 옷 입고 있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없을걸? 최근에 한번 그 티셔츠에 하늘색 톤 베이스에 빨간 줄 들어간 거 입은 적은 한번 있어요. 이 수업할 때. 그거 말고 선생님이 입는 거의 대부분의 색깔은 바지는 검은색 아니면 청바지였고요. 하도 더워서 오늘 처음 반바지 입었습니다. 심지어 반바지마저도 검은색이죠. 위에 티는 이거 아니면 검은색이었죠. 그 여기 녹색 들어간 흰 거 살짝 있는. 그러니까 비슷한 톤을 메인으로 해서 그 톤 계열의 옷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거나 꺼내 입어도 조합이 나옵니다. 이러면 근데 재미가 없죠. 맨날 똑같은 옷 같고. 심지어 선생님 유튜브 채널 들어와서 다른 영상 찾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선생님이 겨울 동안 강의한 어떤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옷입니다. 그 진한 회색 후드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두 벌이었어요. 같은 제품 같은 색깔을 두 벌을 샀습니다. 심지어 청바지 같은 색깔끼리 두 벌씩 해서 총 네 벌이었어요. 딱 그 제품만 사요. 딱 그 회사의 그 제품군만. 그러면 겨울 내도록 교복 입는 것처럼 맨날 그것만 입고 다녔어요. 진짜 제일 편했거든. 어디 장례식장을 가야 되거나 중요한데 정장을 입을 일이 아니면 딱 그 옷만 입었어요. 그러면은 봐봐, 옷에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더 추우면 안에 뭐 하나 껴있고 아니면 그냥 그 옷. 그렇게 지냈더니 딱 그렇게 되더라고. 여자들 절대 이해 못하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다름이 오늘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지? 자,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과연 몇 cm짜리 사야 되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몇 cm짜리를 사야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한 방에 다 비춰볼 수 있느냐? 최소 사이즈는 생각 안 해봤지. 자, 몇 cm짜리면 되는지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최소 사이즈는 자기 키의 절반이면 돼요. 의외로 작지. 맞죠? 의외로 작죠? 그러니까 센 키가 180이니까 난 90cm짜리를 정확한 높이에다가만 매달면 90cm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여요. 내가 서 있는 거리랑 상관없이. 근데 거기서 이제 위치를 놓치면 아래 위로 이제 그만큼 나가는 건데, 왜냐? 잘 봐봐. 우리가 거울 속에 있는 우리의 상은 아까도 말했듯이 내 모습이랑 키가 똑같고 좌우만 반대죠. 그리고 거울은 어떻다? 그 딱 정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지?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그럼 봐봐. 여기 내 눈이 있다 칩시다. 내가 내 발을 본다는 건 사실 내 눈에서 맞은편의 상의 발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저절로 내 발을 보게 되죠. 맞지?
내가 내 머리 끝을 본다는 건 그림 그려놓고 보니까 왠지 외계인 영화 중간에 나온 로봇 그림 같아 보이는데, 여기서 이 머리 끝을 보는 거잖아. 그럼 사실은 여기서 반사돼서 내 머리 끝이 보이게 되는 거죠. 맞지? 사실 요거 잘 봐봐. 요거리랑 요거리랑 같죠? 맞지?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지? 실제로 거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정확한 높이에만 매달 수 있다면 내 키의 절반이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높이를 정확하게 못 맞추니까 좀 더 긴 걸 사면 되겠죠. 긴 걸 사서 저 범위가 되도록 매달아 놓으면 되겠지. 알겠어요? 알겠어? 알겠어? 그렇습니다. 요 정도까지가 빛의 경로 중 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갈릴레이는 렌즈로 망원경을 만들었고 뉴턴은 거울로 망원경을 만들었죠. 갈릴레이가 뉴턴이 갑자기 웬 빛에서 또 이름이 나오냐? 뉴턴은 입자의 운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빛 또한 입자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광학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8주 동안 7주, 다음 주 8주까지의 모든 내용은 사실은 전기 빼고 뉴턴이 다 건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심지어 복사 에너지도 뉴턴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고등과정 가면. 어쨌거나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수업은 요 내용까지 요거 필기하시고요. 화학 들어야 되는 친구, 화학 수업 들어야 되는 친구는 1시 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요거 작도는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이폰은 모르겠고 안드로이드에는 있는데 거울 작도라고 하는 프로그램 앱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만든 걸로 추정되는데 되게 간단하고 좋은 앱이라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고 깔아보시면 어떻게 작도되는지 그 법칙들 다 볼 수 있습니다. 네.